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대단원 3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대단원 3단원은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공간 그리고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배울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첫 번째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무엇일까요? 산업화는 뭔가 산업이 발달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적인 것이 늘어나는 현상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한 국가 및 지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도시적인 삶의 방식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변화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거주 공간의 변화입니다. 살아가는 공간도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생태 환경,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 환경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점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 이제 환경, 우리가 보았던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삶의 태도도 이제 변화를 한다는 점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주 공간은 어떻게 변화할까? 총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 밀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고층 건물, 1층 건물에 1층 건물만을 짓게 되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할 텐데 고층 건물 10층, 20층, 30층, 60층을 지으면 적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건물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 내부 공간도 분화가 되어갑니다. 이 분화는 서로 나뉘어진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일단 도시의 중심에는 업무 그리고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이 도심의 모든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업무 그리고 상업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말고 그 주변 지역은 사람이 사는 주거 그리고 공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심은 명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명동이라는 도심에는 업무 및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런 곳에는 주거 기능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여기는 업무,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도시 자체에서도 공간이 분화되어 있다라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대도시권이 형성된다는 점도 변화인데요. 대도시의 인구랑 기능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도시랑 주변 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고 그 옆에 김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인천, 또 그 밑에는 안산시 이렇게 있습니다. 김포는 옛날에는 농촌 지역이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이라는 어떤 도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김포시의 대규모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는다. 인천도 서울의 위성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산도 원래는 어촌 물고기를 잡는 곳이었는데 서울의 공업 기능이 이전되어서 서울의 도시의 역할을 이제 좀 더
분화해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태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녹지 면적이 감소합니다. 고층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주거하는 환경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녹지 면적을 감소시키게 되고, 또 포장도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포장 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스팔트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빗물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홍수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는 많은 인구가 다양한 경제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활 환경이 악화됩니다. 이 예시로 중요한 것이 열섬 현상이라는 건데요. 열섬 현상은 도심 지역의 인구가 주변 지역의 온도보다 도심 지역의 온도가 주변 지역의 온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열, 그리고 콘크리트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 면적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온도가 낮은데 도심만 홀로 섬처럼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열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도시성이 확산됩니다. 도시성이란 무엇일까요? 도시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촌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 도시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 그래서 다른 말로 도시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도시성이 확산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구성원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또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이해타산적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해악에만 관심을 두고 그런 이익만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도시 공간이 확장되고 도시랑 촌락의 교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성은 점차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생활 양식의 변화 중에서 도시성, 도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직업도 분화가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변화의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업의 구조는 단순한 직업 구조에서 복잡하게 세분화, 전문화 되는 것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직업이 분화된 결과는 작업 능률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도시 생활이 가능해지겠죠. 또 반면 또 다른 영향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개인보다는 사회 또는 집단이 강조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회와는 다른 지금 개인주의, 산업화 도시화 이후의 가치관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그래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목표보다도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고요. 그럼 이런 가치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특징, 조금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보면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목표를 조금 더 존중해주는 그런 가치관에 따르면 개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까 그들의 존엄성,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공동체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나 자신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중시하는 동시에 공동체와의 나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 세 가지 변화를 보았죠. 도시성, 거주 공간이 변화하고 생태 환경이 변화하고 생활 양식이 변화한다는 점을 보았는데요. 이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도록 합시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도시 문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도시의 기반 시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중교통, 도로, 시장, 공원처럼 도시인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를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럼 이런 도시 문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 문제, 주택이 부족한, 살 곳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아까 살펴보았던 생태 파괴 문제, 그리고 범죄, 그리고 실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됩니다. 우리 옆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활 양식의 변화 중에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된다고 했죠. 거기서는 집단의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와의 조화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와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주의랑 개인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특징이 강하다면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 소외. 네, 서로 개인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이웃으로 보기보다는 고객 또는 어떤 나의 윗사람, 나와 거래하는 상대로만 보면서 인간 소외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인구,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가 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산하거나 지방 도시를 육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예시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청주 옆에, 그리고 대전 옆에 세종시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중앙정부 청사들, 여러 가지 노동부, 교육부 이런 행정부 기관들이 세종시, 서울에 있던 것들을 세종시에 이렇게 이관하면서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우리 아까 보았죠. 도시 기반 시설, 도로, 그리고 어떤 대중교통, 시장, 공원 이런 것처럼 도시인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들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겠고요. 생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법적 규제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자가용보다는 더 이용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인간 소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관심을 두면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는 점을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총 3가지 이렇게 3가지가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변화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